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글자체가 바로 디지털 폰트입니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무심하게 사용만 할 수도 있겠지만 폰트를 찾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에 담겨있는 약어를 조금 이해하면 폰트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약어들에는 활자 가족에서 구분하는 용어나 스타일,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목표: 폰트 파일의 약어의 뜻을 진술할 수 있다. 폰트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하는 단위를 설명할 수 있다. 목적에 맞게 폰트를 선택하고 식별할 수 있다. 네, 앞 시간에 우리는 라틴 알파벳 글꼴의 형태와 분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글꼴, 글자체는 바로 디지털 폰트입니다. 특히 타이포그래퍼, 디자이너들은 디지털로 대부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폰트 파일을 자주 접하게 되죠. 디지털 폰트는 일종의 컴퓨터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래픽 도구에서 폰트를 검색하게 되면 프리뷰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글꼴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 파일을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면 프리뷰를 보기 전에 파일명만으로는 자세한 내역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폰트 파일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폰트 파일에는 의미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이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글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어들을 적용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폰트 제작 회사는 폰트 파운더리라고 부릅니다. 폰트는 하나의 디지털 제품이기 때문에 폰트 파일을 정제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디지털 폰트로 배포 판매하는 회사가 있겠죠. 일종의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각각의 폰트 파운더리들은 자신들만의 디자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폰트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폰트 파운더리에 따라서 조금씩 글자체 디자인의 디테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폰트 파일을 살펴보면 LT, MT, FF, BT, BE, ITC와 같은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약어들이 폰트를 디자인하고 배포하는 회사명의 약어입니다. 엄연히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저작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작 회사가 표시되어 있는 폰트 파일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라틴 알파벳 폰트 파운더리를 소개해 볼까요? 먼저 라이노타입 파운더리가 있고요. 그리고 모노타입 파운더리, 그리고 폰트, 비트스트림, ITC, 인터내셔널 타이프페이스 코퍼레이션이 있는데요. 라이노타입의 약어 LT는 라이트, 글자의 두께를 표현하는 라이트와 약어와 유사하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폰트 회사들은 대부분 과거에 활자 주소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긴 회사들이 많은데요. 디지털 폰트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출발한 폰트 파운더리도 이제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C, 인터내셔널 타이프페이스 코퍼레이션은 1970년대에 뉴욕에서 아론 번스하고 허브 르발린 등이 설립한 폰트 파운더리입니다. 최초로 납활자 제조의 역사를 갖지 않고 시작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폰트 파일에서 노이에 아니면 넥스트와 같은 약어는 보통 유명한 활자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현대적으로 정제한 폰트를 말합니다. 노이에는 독일어로 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헬베티카와 노이의 헬베티카를 비교해 볼까요? 막스 미딩거가 1957년에 디자인한 것을 디지털로 새롭게 만들면서 환경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폰트샵에서 폰트 파운더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헬베티카는 라이노타입에서 1961년과 1995년에 한 거고요. 헬베티카가 처음에 1983년에 디자인된 것을 2010년 버전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은 형태적으로만 비교하면 미세한 차이밖에 없어서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는 출력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 디자이너와 같이 스크린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디자이너들은 이 버전을 선호한다고 하죠. 한편 STD, PRO가 있는 프로는 폰트 패밀리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버전을 달리하는 약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STD는 스탠다드의 약자인데요. 기본적인 라틴 문자, 즉 알파벳과 숫자, 특수 문자를 포함해 기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글자,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그 기본 사용에 크게 무리가 없도록 제공하는 버전의 폰트를 말하고요. 프로는 중유럽, 터키어, 그리스어, 키릴 문자 등 모든 라틴 알파벳을 포함하는 버전을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프로 버전이 보다 넓은 폰트 패밀리 구성이기는 하지만 여러 라틴 알파벳 언어권의 작업을 할 일이 없다면, 예컨대 영어만 사용한다면 스탠다드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폰트가 제공하는 언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라틴 알파벳 폰트에서 말트, TU, C, CY 같은 약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표기는 특정 문자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체를 지원하는 약어인데요. 발트라고 표시된 것은 발트어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TU는 터키어, CE는 센트럴 유럽 알파벳이라고 해서 폴란드나 체코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Y나 CYR로 표기된 것은 키릴 문자를 지원하는 것이죠. 러시아 문자가 키릴 문자의 언어권에 있죠. 그리고 참고로 CJK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CJK는 아시아 문자권을 말합니다. CJK는 차이니스, 제페니스, 코리안에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포함하는 그런 아시아 문자권을 지원하는 그런 글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아 문자권에서 CJK라는 약어를 표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토 산스, 노토 셰리프 계열인데요. 이 노토 계열의 폰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 CJK 약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라틴 알파벳과 아시아 문자의 조형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범용으로 활용성을 지원하려고 노토 폰트를 개발할 때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폰트의 확장자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확장자명이 있겠죠. 그래서 TTF, OTF가 있는데요. TTF는 True Type 폰트의 약자고 OTF는 Open Type 폰트의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pen Type 스크립트, 포스트 스크립트의 약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True Type은 1980년대 애플이 어도비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한 저장 형식으로 만들어진 포맷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 라이센스로 배포해서 가장 오랫동안 쓰여온 폰트 파일 형식입니다. 한편 오픈타입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도비가 발전시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모니터 화면에서 인쇄물 상에 출력되는 모습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두 형식의 가장 큰 차이는 곡선을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메일 형태로 곡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곡선을 베지어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베지어 곡선의 차이가 두 폰트 형식의 차이인데요. TTF는 2차 베지어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기준점이 8개, 조절점이 8개에서 16개의 점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OTF는 3차 베지어 곡선에서 기준점 4개, 제어점 8개로 12개의 점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트루 타입은 2차원의 베지어 곡선, 오픈 타입은 3차원의 베지어 곡선을 가집니다. 따라서 더 높은 해상도에서도 깔끔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제어하는 점이 많고 정교할수록 아름답게 그리고 자유롭게 곡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문서 작업에서는 어느 폰트 확장자를 사용하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픽 디자인을 전제로 한다면 오픈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폰트의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폰트 구성 안에 디스플레이, 텍스트, CP 또는 캡트라고 구별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로고 혹은 헤드라인처럼 짧고 주목도가 높은 곳으로 적용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글자체인데요.
보통 7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인쇄되는 것을 상정해서 제작한 폰트입니다. 한편 텍스트는 책의 본문용으로 개발된 폰트이고요. 캡트 또는 캡션의 글꼴은 12포인트 이하의 작은 크기로 출력할 목적으로 개발된 폰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셰리프 글꼴의 경우에 텍스트와 캡트는 글씨체가 작아지더라도 셰리프나 획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가독성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의 SF 폰트, 샌프란시스코 폰트는 디스플레이와 텍스트의 디테일한 공간 설정이 공간 설정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폰트로 많은 UI 디자이너들이 표준으로 보고 있는 폰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폰트 패밀리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굵기, 무게, 너비, 기울기, 스타일 등을 표현하는 약어도 있습니다. 이 글자들을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헤어라인은 헤어, 라이트는 LT, 북은 BK, 레귤러 두께는 REG 이런 식으로 약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외에도 숫자로 무게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를 웨이트 밸류라고 합니다. 레귤러 글꼴을 기준으로 두꺼워지거나 가늘어지는 비율을 1000으로 나누어서 비례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닛 퍼 EM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컨대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획 굵기를 비례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탈릭은 단순히 레귤러 글자체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다른 양식을 가진 글꼴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폰트 단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통적으로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단위는 포인트, 파이카, M, N 그리고 유니트가 있습니다. 포인트와 파이카는 가장 많이 쓰는 그 기준이기도 한데요. 포인트는 타입의 크기나 행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파이카는 글줄의 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6파이카는 72포인트인 약 1인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1파이카는 12포인트고 72포인트는 1인치입니다. 단위는 그 크기의 기준이지만 같은 크기의 활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X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X 높이가 높은 활자보다 X 높이가 낮은 활자체가 작아 보이는 거죠. M은 타입 크기만큼의 정방형 면적을 말합니다. 즉 타입이 10포인트라면 M은 10평방포인트이고 24포인트라면 M의 면적은 24평방포인트입니다. 트래킹에서 일반적으로 M은 1000유니트 값을 가지고 있고 그 타입의 정방형 크기가 1000개의 수직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인데요. 글꼴의 굵기와 무게를 나눌 때 M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N의 폭은 M의 절반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들은 대문자 M과 대문자 N에서 비롯된 말이죠. 글자가 가지는 면적을 표현하는 M과 N은 한중일의 인상경에서 사용하는 활자의 경우에는 전각 또는 반각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각 문자와 반각 문자는 보통 문자의 폭이 일반적인 영문자의 고정폭의 2배 정도의 폭을 가지는 문자를 전각 문자라고 하고 이에 대응해서 전각 문자의 폭을 절반으로 줄인 것을 반각 문자라고 부르는 거죠. 유니트는 포인트나 파이카와는 달리 혼합된 치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M에 기초하기 때문에 낳자마자 그 크기가 다른 것인데요. M을 수직 방향에서 규칙적으로 나눠 놓은 그 유니트를 트래킹이라고 불리는 과정인 즉 자간을 넓히고 좁히는 데서 사용하는 거죠. 1000유니트는 1EM입니다. 모든 낱자, 고두점, 기타 부호들은 각기 다른 유니트 값을 가지고 있고 비록 같은 낱자라고 하더라도 서체가 달라지면 그 유니트 값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라문드의 E하고 푸츠라 컨덴스트 E와 정방형 안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유닛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디자인 과정에 들어갈 때는 보통 글자체 크기를 포인트 단위로 측정을 하죠. 포인트 단위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최초의 1디도 포인트는 약 0.376mm고 1mm는 약 3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 포인트 단위는 미국인의 표준 발 크기를 적용해서 파이카 포인트 단위가 적용되었었다고 합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1파이카 포인트는 약 0.3515mm이고 12포인트는 1파이카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포인트 단위는 디지털 타이포그래피가 시작된 시점에서 분수나 DTP 파이카 단위에 사용해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DTP 파이카의 12분의 1로 약 0.352mm입니다. 포인트는 타이포그래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인쇄 단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포인트는 72분의 1인치를 나타내고 어도비 포스트스크립트에서 이 단위를 시스템에서 채택한 이후에 이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DTP를 통해서 종이에 출력하는 비중을 디스플레이 상에 출력하는 빈도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는 포인트보다 픽셀 단위가 보다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단위이죠. 픽셀은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의 최소 단위이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의 글자체가 화면에 출력될 때 그 글자체가 구현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는 0.72인치 혹은 0.352mm로 환산되지만 1픽셀은 하나의 점으로 화면 최소 단위라는 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픽셀의 가장 큰 차이는 최종 출력 장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종 출력물이 종이일 때는 10포인트 텍스트를 쓰면 출력된 종이의 0.352mm 크기가 정확하게 인쇄가 되죠. 하지만 디지털로 만들었다면 해송도에 따라서 PPI, 그러니까 픽셀 퍼 인치에 따라서 출력되는 질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물리적 크기가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과 차이가 있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PPI마다 10포인트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대상이 디스플레이인 경우에는 포인트가 아니고 픽셀을 기준으로 글자체 크기를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디스플레이에서 동일한 텍스트 크기를 설정하고 표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업에서는 폰트의 크기 단위를 언급할 때 주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웹 타이포그래피하고 관계지어서 연결할 때는 픽셀 단위도 함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체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문용 글자체와 제목용 글자체를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기 방식이 다르다면 글자체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루는 텍스트의 내용을 본문인지 아니면 제목이나 슬로건인지에 따라서 가독과 주목성에 대한 지향점이 다른 것이죠. 제목용 글자체는 유행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한 스타일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본문용 글자체는 가독성이라는 글자체의 우선에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글자체의 크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정보의 위계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글자체의 크기 차이를 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본문용 글자체에서 9에서 12포인트까지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제목용은 12포인트 이상을 적용합니다. 이때 본문이 10포인트라면 중제목은 12, 대제목은 14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사용할 것인데요. 확연하게 시각적 위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좋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글자 크기의 단위는 실제 글자가 가지는 시각적 비중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키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체형에 따라서 더 커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예컨대 게러문드의 X자 높이는 노토 셰리프의 X자 높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12포인트 글자를 동일한 베이스라인 위에 배치해 봤을 때 게러문드가 노토 셰리프보다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글자 크기의 시각적 크기는 글자체의 몸통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웹용 폰트의 크기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웹용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화면 해상도의 표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에서 글자체 크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맥 OS에서는 1포인트가 72분의 1인치인 것에 착안해서 72ppi를 화면 해상도를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72ppi 화면 해상도에서 1포인트는 1픽셀 단위로 화면 크기와 모니터 상의 크기가 같은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와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거리, 그러니까 책이나 문서를 읽을 때의 거리보다 3분의 4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정을 해서 해상도를 더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해서 96ppi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기본값인 12포인트 글씨의 크기를 웹브라우저에서는 16픽셀이 되게 16픽셀을 기본 글자체의 크기로 사용했던 것이죠. 일상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선택하는 것에 그쳤겠지만 타이포그래피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디지털 폰트 파일과도 어느 정도 친해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폰트도 디지털 형식이기 때문에 약어로 표시를 해놓거나 혹은 확장자에 따라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세세한 부분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폰트에 담긴 약어를 이해하면서 폰트 패밀리의 구성을 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면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 정리 1. 폰트 파일의 약어에 담겨 있는 정보는 폰트 패밀리, 제작 회사, 버전, 제공 언어 등이 있다. 2. 폰트의 크기는 글꼴의 몸통 크기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달라 보일 수 있다. 3.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단위는 포인트, 파이카, M, N, 그리고 유니트가 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2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